그 의학을 공부하면은 진료를 해서 사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산업을 일구어서 새로운 그 역할을 하는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려면 전례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대와 공대 사이의 벽이 굉장히 높다. 의대와 공대가 뭔가 힘을 합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기 특성화대 총장 포럼. 자, 우리 이 수브라 수레씨 직함이 하도 많아가지고 NSF 총재도 하셨지, 카네기 멜론대 총장도 하셨지, 난양공대 총장도 하셨지 막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HP 이사회 디렉터, 이사회 의장이신데, 그 다음에 마크 코언 칼 일리노이 의대 학장, 그 다음에 우리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 그 다음에 김무환 포스텍 총장님,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님 이상 5분을 모시고 의학과 공학을 융합해서 어떻게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것인가 한 60-70분 정도 특별 토론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광영 총장님, 지금 카이스트가 5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세 대학 총장님들끼리 특별 토론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네,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무환 총장님 모시고 이용훈 총장님 모시고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제가 떨립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공대 기반으로 의대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 외국 대학 총장님, 학장님까지 모셨으니까 더 의미가 깊지 않나 싶고요. 사실 작년 4월에 제가 김무환 총장님 모시고 그 난양공대,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 그 각 총장님들 그때 그 모시고 다녀왔었거든요. 사실 난양공대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는 듀크 대학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로 이렇게 의대를 만들어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는 지금 공대에서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역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먼저 그 측면에서 한번 왜 공대에서 의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네, 그 미래 이제 산업을 볼 때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산업을 피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 산업.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에서 6천억 불 정도의 큰 시장이거든요. 6천억 불 정도의 시장인데 바이오 헬스 산업은 약 2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레드바이오만 해서 2,600조 원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숫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조 달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화로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한 3.6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를 뭐 전 세계에서 뭐 30% 우리가 먹고 있니, 40% 먹니 이렇게 아주 그러는데 바이오 시장은 2%, 1% 남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물론 생물학자도 필요하고 화학자 필요하고 공학자도 필요한데 그 중에 빠져 있는 이제 우리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퍼즐 하나 빠져 있다.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포스텍 유니스트도 이 의사학자 양성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학교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었는데 우리 김 총장님 또 세계를 다니시면서 또 많이 또 벤치마크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한 말씀 좀 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김만입니다. 우선 재작년 말에는 일리노이를 갔다 왔고요.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같이 그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그때 뵀던 분 그리고 거기에 맡고 계신 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금년 초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CMU를 다녔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전 그 CMU 총장님이셔서 다시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이광영 총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뭐 전적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그건 지금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이나 모든 기술을 기술로만 보지 마시고 인간 중심으로 한번 봐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1차 산업혁명 스팀이 나왔고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개발됨으로써 시작됐고, 결국은 그 두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 힘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없애는 근간이 됐죠. 3차 산업혁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인간의 감각기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힘과 감각기관을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를 비롯한 AI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두뇌까지 도와주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5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은 기술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까요? 어디가 남았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없으시죠? 두뇌까지 다 도움을 받았으면. 진시황 때부터 원했던 불로장생, 오래 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살고 싶고, 이게 다음 산업혁명의 주제가 될 거는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 이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거대한 산업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수 있는 것들이 언제 올 거냐. 1차에서 2차 가는데 100년 걸렸어요. 2차에서 3차 가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3차에서 40년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저는 5차 산업혁명의 올 그 기간이 앞으로 2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과학자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엔지니어링 베이스 메디컬 스쿨을 만들어도 첫 졸업생을 내는데 적어도 8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없죠. 굉장히 다급한데도 지금 닥쳐 있지 않다고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과학자,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베이스 메디컬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포럼 너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용훈 총장님, 지금 유니스트 보니까 아까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대단히 전략적으로 잘하고 계시던데, 공과대학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잘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힘을 합치면은, 삼성전자랑 힘을 합치면은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근데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 되고 오랫동안 방황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삼성 이재용 회장님하고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님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자동차랑 반도체도 앞으로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그게 삼성과 현대가 힘을 잡을 때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의과대학 쪽에서도 우리가 서울에 세계적인 100대 병원이 7개나 있는데 그 병원들이 공대랑 크게 협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아산병원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브란스 병원하고도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놀랐던 게 세브란스 병원이면 연세대 공대가 있고 연세대 공대와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많이 협력하고 있어서 울산에 있는 뭐 유니스트와 협력할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랑 하는 자그마한 연구비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과제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세브란스의 데이터를 유니스트의 그 AI 기술하고 접목시키는 일에 열심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대와 공대 사이의 벽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의대와 공대가 뭔가 힘을 합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유니스트도 거기에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총장님의 이 의학과 공학 융합에서 한번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한번 키워보시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참,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벌써 나서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같이 좀 사회적으로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레시 총장님, 그다음에 코원 학장님 먼저 좀 이 공학 기반 또 의대 한번 실제 좀 어떻게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공학과 의학을 융합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 가치가 커진다 이런 점에 대해서요. I think creating a mechanism whereby top researchers in engineering and top clinician scientists come into contact with one another will play a huge role. So if you bring good people together, give them an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give them the mechanism and the funding and the space, a lot of things will happen. I think the idea of bringing engineering and medicine is very timely, and I think the Illinois model is a very good example of this. I do want to make one observation. I go back to the POSTECH president's comment about it has to meet human needs, whether it'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So I want to make one comment about engineering. I want to focus on engineering, but the same thing applies at the convergence of engineering and medicine. So in the year 2000, the 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which is a very prestigious organization, approximately out of 1,000 engineers in the US, one engineer is elected to the 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So it's a prestigious organization. And they gathered a group of eminent engineers and asked them, what are the 20 best engineering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So this is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nd this committee of very eminent engineers came up with a list of the top 20 engineering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electrification, commercial aviation, creation of nuclear power, creation of the internet, advanced materials, semiconductor technologies, et cetera, et cetera. So that was great. I mean, these were all expected. Then 3-4 years later, the sam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put together another committee of 14 engineers and asked them what are the 14 gr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the answers were carbon sequestration, climate change, containing nuclear terror, securing cyberspace, et cetera, et cetera. So if you put the 20 greatest engineering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and the 14 gr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you realize that some of the grand challenges were a consequence of the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So the question is, as we go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next 2 or 3 decades to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how do we create successful achievements which don't create new challenges for the future? And I think at the intersection of engineering and medicine, which is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this challenge is even greater because the opportunities for achievements are greater and the opportunities for challenges are also, future challenges are also greater. So I just wanted to make that comment. So as we think about the benefits to society of having training physicians in engineering backgrounds or physician innovators, I'd like to think a little bit about what are the biggest problems that medicine is going to be facing in the next decade. And when we think about things like chronic disease, aging populations, climate change, and how we're going to think about regenerative medicine and ways to keep people healthy in their homes, those big challenges and the cost of medicine, which is going up and up and up, and many governments are worried about where this is going to go and what ceiling is going to be hit. And I think that when we need to think about big solutions, those solutions are going to have to be multidisciplinary efforts between academia, industry, and if you don't train physicians who are able to be that bridge and who are able to utilize that opportunity to know how to think about building a solution to a grand challenge with a team, then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reach those solutions in an effective time frame. And I think that we're training physicians to be healers and to take care of patients,
But if we want to solve bigger problems in medicine, we also have to train other physicians who are going to be innovators and engineers and know how to pull those ideas together. And so that's why there's a real need to develop this type of a physician that really is going to be able to create those solutions, build those teams, and bring industry and medicine together to help society. 예, 감사합니다. 예. MIT 나노 기계 연구소장 저 민다오 박사도 계시네요. So one of the question is about so you guys all talked about ecosystem. So one thing is about what's the specific challenges with like a Korean. What's the difference you have to make for the, because culture-wise there's a very there's advantages, maybe disadvantage of Korean culture versus the Western culture. I know in the U.S. There are a lot of this ecosystem has been largely very successful. In MIT, in Harvard, MIT, there's a lot of good examples. But what's the major things here tha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overcome? That's my question. 감사합니다. 그 보스턴 혁신 생태계 간단히 언급하면서 좀 아까 한국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 총장님 지금 어떠세요? 실제 의대, 그러니까 이른바 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지금 이걸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지금 문제 애로가 있으신 거예요?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성공 스토리를 갖지 못해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의학을 공부하면은 진료를 해서 사는 것만 이 생각을 하지 이 산업을 일구어서 그 새로운 그 역할을 하는 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쪽으로 성공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성공과 사례를 보지 못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마 질문의 백그라운드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서양 사람들은 좀 더 융합하고 코퍼레이션 하는 게 쉬운데 동양은 조금 컬처럴리 각자 하는 게 더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동양에서의 모든 이런 연구나 이런 정책들은 탑다운 방식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보다는 훨씬 그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국가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대학에 의해서 주도되고 대학의 계획에 따라서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 자금의 이 융합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죠. 근데 동양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니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또 굉장히 열심히 합쳐서 할 수가 있다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근데 지금 의학과 공학이 합쳐야 되겠다는 거는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민간 주도, 대학 주도, 특히 우리 오늘 발표하신 저기 김철원 교수님이나 공학 전공하셨잖아요. 해보니까 의학 쪽이 필요하더라. 의사분들도 해보니까 공학 없이는 안 되더라.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지난주에 말에 그 동경을 갔을 때 동경도 상당히 컨저버티브하다, 보수적인 그러한 그 학교의 풍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대와 의대, 그것도 빅10 안에 드는 두 대학이 합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가 제가 찾아간 이유였거든요. 한결같이 대답이 필요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융합의 그러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게 정부나 어디 뭐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에 의해서 끌려가면 절대 잘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리서처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원 총장님 한 말씀. 저희는 이제까지 하던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그
아산병원, 울산의대. 그래서 두 병원 다 굉장히 큰 병원들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원들인데 거기에 의대 학장님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가 굉장히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는데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는데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우리나라의 의과 교육이 많은 것이 뭐 그냥 옮기면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외계한다. 외고 나서 보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를 그냥 외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거를 앞으로 빼고 싶다. 빼는 대신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쳐 달라. 인공지능을 가르쳐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와 공대 쪽의 그 협력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서 먼저 목말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레시 총장님, 코원 학장님, 그 리콩치안 의대하고 그다음에 칼 일리노이 의대, 그걸 좀 한번 좀 사례를 좀 들어서 그걸 실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보건의료 측면도 그렇고 또 미래 성장 동력 확충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So, unlike the Carl Illinois School of Medicine, the LKC or the Lee Kong-chian School of Medicine at NTU was created to provide a modern curriculum to Singaporean students, and using digitization was the focus, as I mentioned in my presentation. But the first dean of the school, James Best, he came from Australia. He was the dean of the medical school at University of Melbourne, and his primary mission was to move the school, to establish the curriculum, to graduate the first cohort of students. He did that very effectively. Then when we recruited during my time as president, when we recruited the second dean, who came from Hong Kong, he's a gastroenterologist, our goal was to see what is the next wave going to be. And talking to faculty within the medical school and within engineering, it became apparent very quickly that the next focus is going to be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fields. So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And so that has been the focus, and this is part and parcel of something that we are trying to do. In fact, last year we announced that the initial partnership with Imperial College, which has been very successful, it will end after 15 years. And after 15 years, which is 2028, NTU will run the program by itself. But we will forge new collaborations between the medical school in Singapore, Lee Kong-chian School of Medicine, with the engineering program at Imperial College, not just our own engineering program. So there are so many possibilities. It just occurred to me as you were describing what is the challenge.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challenge in the Korean context? I cannot speak authoritatively about Korea, but one of the challenges we have everywhere, whether it's Singapore, US, Boston, California, Pittsburgh, how do you make collaboration across departments, across entities possible, even in a new school? And one of the problems every university has is once the system is established, these walls tend to set up. How do you break those barriers so that faculty who want to collaborate? So I try to do that as president, while I was president of Carnegie Mellon, but a very well-functioning research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School. Can that kind of interaction be possible? For example, can there be interactions among the 3 medical schools that we are planning in Korea in the future? Are there collaborations between universities between KAIST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distance a barrier, or within the same university or departments a barrier? How to break that down? And when we create new schools, how do we make sure that these barriers don't get created a few years down the road? And perhaps Mark can talk about your plans to avoid that. Yeah.
I think you bring up a very important issue, and you know, we're very fortunate because you know, one of the cultures at Illinois is that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yield the best results. So the culture is already set up so that engineers and students from arts and sciences and from the vet school and from the design school all already collaborate together on different things. So to create a medical school on that campus already natively brought together all these other schools into it. So I have 14 different schools on campus, all faculty in my medical school. And it's through that approach that students get thi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at's really going to be transformative. But I think to your point around how do we make sure silos don't grow as we build these programs, one of the things we're thinking about moving forward is creating this global consortium of engineering-based medicine, because these schools are popping up all over the world in key locations, several in Asia, but in the UK and Brazil and Africa. And if we all share best practices of how to really teach the curriculum and how to think about what are the big societal challenges that we can partner together around, that will build this ability to really solve bigger problems and create collaboration and allow us to grow together.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수레식 총장님이 우리 새 대학이 또 공동으로 또 협력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총장님 한번 잠깐 해주시고, 예, 저기 보니까 또 싱가포르에서 온 전문가들도 있는데 잠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총장님, 네, 아까 새 대학, 예, 서울대하고도 협력도 물어보고, 예, 우리 당연히 저희 카이스트 경우는 지금 11개 대학병원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대학병원하고 연구팀들이 각자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연구팀이 우리 김하일 교수님 몇 팀이죠? 지금 뭐 한 몇십 개, 60개, 70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교수지만 150명 정도가 각 11개 대학병원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당연히 포스텍하고 유니스트는 뭐 포함하고요. 당연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화에서 엔지니어링 기반의 이제 의학 교육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일리노이스 공대 학장님 오셨고 또 NTU 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추가로 우리 정보 삼아서 우리 김무한 총장님이 일본 동경공업대가 그 의과대하고 통합하는 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그 중국의 칭화대가 10여 년 전에 의대 협화의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공대 기반으로 테크니온이 공대를 설립한 지가 의과를 설립한 지 한 30여 년 되죠. 4년 전에 그때 테크니온 공대 라빈 총장님 초청해서 서울포럼에서 같이 또 좋은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그 공학 기반 의학 교육이, 그러니까 테크니온, 칭화대, 일리노이스 공대, NTU, 동경공대 등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글로벌 트렌드네요. 보니까 공학과 의학의 융합이. 김 총장님, 이 총장님도 말씀씩 해주시죠. 예, 뭐 학교 내에서의 융합도 중요하지만 학교 경계를 넘어서서 그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카이스트나 유니스나 할 수 있는 면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대학에서의 문제는 자꾸 이제 순위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QS도 그렇고 더 타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순위 경쟁을 시키다 보면 이게 가끔은 협력에 방해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이 순위 경쟁이 과연 필요한 건가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저는 조금 저희 학교를 매니지먼트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같이 함으로써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어떻게 더 그 가치를 쳐줄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교수님들은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요즘 최고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연대하고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말에 이제 교수님들을 이 이밸류에이션 할 때 공동 캠퍼스의 활동을 같이 논문을 냈다든가 같이 강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일리 이제 웨이팅을 줘서 이제 좀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같이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하겠다는 생각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또 이제 서울에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카톨릭 대학교 거기는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돈을 3층을 저희 돈을 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층은 기숙사로 두 층은 공동 연구소로 쓰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인베스트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좀 아쉬웠던 경험 중에 하나는 코비드 19이 딱 오니까 그런 코퍼레이션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영역을 넘어서 같이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느냐 그게 뭐 하이브리드든 온라인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요즘은 또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면에서 저희가 요새 약간 행운이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울산의대 학생들이 기존에는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울산에서 4년은 교육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대 입장에서는 유니스트랑 같이 교육하는 게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번 9월서부터 울산 의대 의학과 학생 1학년 2학기 학생들이 전원 유니스트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받는 그런 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럭키합니다. 상당히 행운이 따랐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유니스트에서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가면은 그 기장군 장안읍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 2026년도에 그 중립자 가속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암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기 중에서 제일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브란스에 하나 최근에 설치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기장 쪽에 생깁니다. 그 기장의 암센터는 중립자 가속기는 운영 주체가 서울대학교 의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기장 암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동 연구하는 그 MOU를 또 서울대학교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남권 남쪽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학교지만 위치상으로 다행히도 그 서울의 아산병원이랑 굉장히 클로즈 릴레이션십이 생기고 또 서울대 서울의대 병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생겨서 아까 그 서울에 있는 7대 병원 중에서 2개 병원하고 협력 관계가 아주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차근차근 카이스트, 포스트, 유니스트가 이 지금 의대를 뭐 신설하기 이전부터 이 다른 대학과 또 이게 병원 이렇게 계속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곧 이 의대 의전은 신설도 머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총장님들 노력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예. 총장님 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 기존 의학계에서는 아니 왜 과기 특성화돼서 꼭 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만들려고 하냐? 기존 의사들이 R&D를 해서 의사과학자가 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흔히 많이 하잖아요. 참 그게 또 우리 큰 또 장벽으로 다가오는데 저기 보니까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님 오셨는데 저분이 재료공학을 하는 분인데 그 이번에 mRNA 백신을 낳게 한 LNP 기술, 리피드 나노 파티클 기술을 상당히 수준 높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글로벌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이런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기 특성화돼서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기존 의대에서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양성만 하면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글로벌한 시각으로 한번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대 쪽에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의사의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의대의 문제를 푸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공대의 데피니션을 보시면은 공학자라는 거는 사실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그럼 의사가 하는 건 뭐냐? 환자를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가 문제를 의사와 디스커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훨씬 효과적이고 이펙티브하다. 그래서 파마를 보시면 거의 다 케미스트리,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쪽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지. 파마가 의사가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그 공대에서 이 의과학자를 양성해서 만드는 게 제가 보면은 그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의 그냥 이그젬플이죠. 제가 재료과를 나오고 화공과를 박사라고서 게스트로엔테롤로지를 가지고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를 개발한다든지 LNP를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그 시기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기 보니까 한양대 이혜원 명예교수님도 보이시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쿄공업대 하라 교수님도 인터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도쿄공대도 보니까 도쿄공업대도 도쿄의대 치과대 그쪽하고 도쿄의치과대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 통합을 계속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의학과 공학의 융합이 정말 아까 이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일본 통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일본에서도 그런. 예, 저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이혜원이고요. 현재는 전주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습니다. 관점이 꼭 의대하고 공대 통합도 매우 좋은데 아까 말씀 나누셨던 그 글로벌 입장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러한 그 학문과 학문의 그 경계를 넘고 또 우리나라가 물론 웨스턴하고는 많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그 강점을 그런 통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대와 의대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런 분야가 다른 분야도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로 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김명자 이사장님께 한번 카이스트 김명자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사장님, 그 장관도 하셨고 또 학교에도 오래 계셨고 또 과학행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헬스 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일찍이 1998년이었죠 아마 AAAS 회의에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뒤로 OECD가 그 이니셔티브를 하고 각 선진국마다 바이오에 공을 들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뭐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는 길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게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를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때 결국 모더나에서 새로운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하게 됐던 것이 그 RNA를 40여 년간 연구했던 PhD 그리고 MD, PhD 그리고 또 로버트 랭거라는 LNP 기술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됨으로써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그것이 또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체계 혁신으로 연결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까 막 코헨 학장께서 제시하신 그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이것을 좀 만들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심는 임플란트 하는 그러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과학기술 분야는 가장 국제화가 먼저 됐던 분야이고 역시 국제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기후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임상이 제대로 잘 되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의사과학자 그리고 의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야 임상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그린바이오를 실천하고 계시는 AT 김춘진 사장님도 오셨는데 그린바이오라는 게 이 농식품, 농생명 물론 이제 이런 쪽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농생명이라는 게 농바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의대, 공대, 농생명과학대 이렇게 모든 융합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오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이 총장 포럼이거든요. 글로벌 포럼인데 여기 대해서 한번 코멘트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역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한 분야로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솔루션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그 의전원이나 또 법전원 만들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실패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다 더 치밀한 이런 준비가 뒤따라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저는 극히 바람직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 먹거리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억 달러를 수출을 하는데 수입하는 것은 555억 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역 역조가 먹거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토가 작다, 인구가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영토가 훨씬 작은 40%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1,400억 달러를 넘는 그런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그래서 영토가 작다, 인구가 작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할 따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의 영역은 과학기술의 영역은 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엄청나게 강한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한국의 이런 식품 문화는 이건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다 더 이 과학기술적인 걸 가미한다면은 전 세계 영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00억 불 시대 수출 강국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드 바이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린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까지 이렇게 좀 지평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네, 김철원 교수님 포스텍. 기존에 이제 의대에서 이제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의대와 공대가 협력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 코엔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일 수 있지만 다양성을 강조하고 여러 시도를 해봤을 때 그리고 이 시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10년 뒤에 결과를 보게 된다면 아마 이제 성공과 실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시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없어, 이런 건 해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저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배성철 교수님 유니스트. 네, 저희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각 과기원이나 이제 과학기술대학들이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똑같은 모델로 도전하기보다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모델을 추진을 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인데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실패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을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들 서로 좋은 부분들은 공유하고, 그리고 또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차별화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 김하일 교수님 카이스트.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의학 교육은 각 나라마다 교육 체계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잘 맞춰서 만들어가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하는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0년간의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카이스트가 어떻게 잘 이 실험을 성공하느냐가 그 다음 다른 학교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뭐 끝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배보다 더 큰 게 바이오 헬스 분야잖아요. 연간 뭐 한 2,600조 원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린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는 뺀 거잖아요. 그 두 분야까지 합치면 뭐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 바이오 헬스 시장에서는 사실 패스트 팔로워였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들의 수준은 너무 높은데 아무래도 진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대에서도 의대를 만들어서 공학과 의학을 융합해서 뭔가 정말 시너지를 내자, 자 이런 어떤 강력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 보건 의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 다 국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먼저 슈레시 총장님하고 코언 학장님이 미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흐름을 한번 좀만 짚어주시죠. 예를 들면 미국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맞아서도 NIH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 감염병 이 연구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요. As we are talking about engineering and medicine convergence, it may be helpful to go back to look at some of the lessons learned, what has worked very well and maybe what has not worked very well, to about 30 years ago when within universities, engineering and biology were merging to form bioengineering programs. Many universities in the US started brand new bioengineering programs, including MIT, started a bioengineering department separate from HST program, and it created its own issues. But some of the things have worked very well, and I think it'll be good to see lessons learned from that, so that we can address that for the future, for the success of engineering, medicine convergence. So I'll just add that, what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and the pandemic has certainly amplified this, is that we need this convergence of fields to really solve bigger problems. And this ability to bring together engineering and medicine in a more impactful way is really where the future needs to focus, so that we can really think about how we're going to solve the bigger problems that are going to face our society. And this is a global problem that's not just affecting Korea, not just affecting the US, but the whole world. So if we're not training physicians and engineers to work together to kind of build this collaboration, then we're going to be well behind in terms of how to solve these problems. So I think this is the time to do it. And there's no one model that fits all, but how we share those best practices across the globe is really going to help us collaborate and build the solutions that society needs.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럼 새 총장님 연속으로. 자,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이용훈 총장님, 김무한 총장님, 이광형 총장님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공학 분야를 생각해 볼 때 시킨 가운데 우리가 어느 사무 분야를 이용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꼭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의학 쪽하고 메디컬 쪽하고
IT 쪽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향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I 쪽 합치는 거 하면은 세계 1등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30여 년 전에 반도체 분야를 할 때 시스템 반도체를 하느냐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느냐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해서 세계 제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공학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어느 분야를 어떻게 택해야 되는가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하는 데를 쫓아가서는 우리가 1등이 될 확률이 적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 중에 하나가 요새 나오는 탄소 중립 이슈 같은 것이 우리 바이오메디컬 쪽에 첨단 바이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총장님.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패스트 팔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난 한 4년간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이야기가 우리 문화가 패스트 팔로우에 젖어 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를 해보면 전례가 있어? 외국에 얘가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들 외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패스트 팔로우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려면 전례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나? 우리가 상상을 해서 20년 뒤에 기준이 뭔지, 20년 뒤에 어떤 생활인지를 상상을 하고 거기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예로서 최소한 10년 뒤에 제가 다니고 있는 기계공학과에 교수가 MD가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가 와서 인공장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공학자보다는 MD가 있는 사람이 인공장기를 만드는 걸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MD가 있는 기계공학 박사를 길러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의사과학자도 필요하고 연구중심의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제발 모든 기준을 패스트 팔로우의 그 눈에서부터 퍼스트 무버로서의 눈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그 워싱턴 D.C.를 거쳐서 보스턴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 과정에서 하버드하고 MIT 방문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 카이스트도 하버드 병원이 MGH하고 의사과학자 인력 양성 협력 MOU를 맺었고요. 또 모더나하고 또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후에 이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정부가 또 후속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장시간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의 특성화대 총장 포럼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또 이 디지털 분석, 또 치료, 또 유전자 세포 치료, 또 합성 생물학, 뭐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런 모든 첨단 바이오 분야가 사실은 기존 의학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학과 공학 더 넓게 나아가면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융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카이스트 포스트의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이 특성화대에다가 의학전문대학원,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 논의가 불붙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찬 박수를 한번 서로 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